부는 시작부터 무시무시한 레프트 메인 PCI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계명대 동상병원의 허승호 선생님, 세브란스 병원의 김병국 선생님, 서울 성모병원의 최윤석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허승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인 계명대 동산병원의 허수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모더레이터 해주실 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우리 김병국 교수님, 또 서울 성모병원의 최윤석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션은 5분의 연자분 계시고 패널 선생님으로는 강인숙, 국형동, 변성욱, 양태영, 윤혁준, 이상혁, 이재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연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동아대 병원의 박경일 교수님이십니다. When to stand patients with left main disease to CABG, my selection criteria입니다. 예,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아대병원 박경일입니다. 저희 어떤 위상이나 업적을 봤을 때 주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오늘부터 2주 전에 잠시 여기 서울에서 쉬다 가라고 하는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어서 잠시 쉬겠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저도 한번 나름 정리가 되어서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레프트 메인 디지즈에서의 최근의 어떤 경향과 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가의 어떤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같은 동료로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프트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관에서 여기 대동맥에서 혈류가 나가면 주가지에서 좌전하행지, 좌회선지로 피가 쭉 가면서 우리 몸에서 전반적인 전신에 있는 마이오카디움 한 70% 이상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죠. 거기다가 이 혈관이 병이 대부분 어떠냐면 메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있는 사이드 브랜치를 할 수 있는 좌전하행지나 좌회선지로 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사이드 브랜치로 알려져 있는 좌회선지도 사실 마이오카디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가지가 있으면 여기가 동그랗지 않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쭉 당겨지면서 이 동그랬던 레프트 메인의 어떤 모양이 쭉 길쭉해진 오보이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레프트 메인을 시술할 때는 꼭 아이부스라든지 영상을 보고 이게 잘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아주 복잡하고도 무시무시한 병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스테이블 환자에 오셨던 환자인데 64세 남자고 NG를 찍었더니만 이렇게 레프트 메인 오스티움 쪽에 병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딴 데 가지를 따로 먹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환자한테 쭉 설명하고 고르를 할 거냐? 환자가 ACS니까 급성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걸 바이패스를 할 거냐, 인터벤션을 할 거냐 할 수가 있죠. 근데 환자가 어쨌든 온고잉 페인이 있고 한다면은 바이패스보다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환자가 체스트 페인으로 왔는데 베스리어스 레프트 메인 디스탈 쪽에 병이 있고 트리퍼케이션을 병이 있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더 고르라고 하는 거죠. 바이패스 하면 가슴을 열어야 되고 수술하다가 중풍 올 수 있고 시술은 하는데 하다가 막혀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고 그럼 생각해봐라고 하고 하면 환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보통 저희가 엔지오방에서 설명하고 보통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결정을 하루 내지 이틀을 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할 거냐, 환자한테 고르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레프트 메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략에서 가장 우월한, 가장 항상 그 위치를 고수해 왔던 것은 바이패스 그래프트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약물 치료들이 열심히 따라잡고 있고 그것보다 버금가는 속도로 따라오는 것이 인터벤션이죠. 인터벤션이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과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전에 비해서 권고안이 하지 마라 해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 좋겠는데 하다가 일부에서는 바이패스가 만큼이나 성적이 좋다는 쪽으로까지 위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벤션 할 때 레프트 메인에서 바이패스보다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진 않죠. 넌 인페리어, 그러니까 인페리어 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인터벤션이라는 것이
혈류에 제한이 있는 부분을 치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혈류에 제한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더라도 이외의 공간에서 결국은 다시 또 병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류에 제한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지만 바이패스 그래프트는 결국은 아나토미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걸 결국 바이패스해서 해주고 거기다가 실제 병이 있어서 그게 막히더라도 CTO의 코라테랄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처럼 결국은 MI, 심근경색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국소적인 치료보다는 바이패스 그래프트가 좀 더 우월하게 생리학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믿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랩트 메인 디지즈, 랩트 메인 디지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머리는 또 오릅니다만 실제 우리가 보는 임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랩트 메인인데 오스티움에 있거나 바디에 있다, 뭐 다른 가지를 안 먹었다. 그럼 사실 아나토미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러나 그것이 뭐 바이퍼케이션이든 트리퍼케이션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뱃을 먹고 있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혈관들이 칼슘이 심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환자가 또 상태가 당뇨가 있거나 이젝션 프랙션이 안 좋거나 한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랩트 메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노블 연구나 엑셀 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떠냐면 결국은 아나토미가 괜찮고 괜찮은 환자들 모집한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엑셀 연구가 신텍스 스코어가 32점 미만인 환자들 그리고 노블 연구도 거기서는 신텍스 스코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랩트 메인이 있는데 다른 데를 물고 있는 혈관들 복잡 병변은 제외를 시켰던 거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볼 때는 아나토미가 괜찮은 환자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랩트 메인에 대한 어떤 인터벤션이 바이패스보다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나토미와 상당히 좋은 환자군들에 속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그 알아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후에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환자가 헤모다이나믹하게 뭐 바이탈이 안 좋은데 그런 환자를 사실 연구에 등록시키기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환자가 우리가 적어도 한 뭐 3년, 5년, 길게는 10년까지 데이터도 있으니까 환자를 쭉 끌고 가려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그 정도까지 살 수 있는 어떤 기대 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환자가 너무 많이 병들어서 못 버텨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거나 하면 결국은 등록하기 어렵죠. 나이가 너무 많아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자 상태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한 팩터들을 우리가 랩트 메인 디지즈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얻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우리가 연구가 되었던 랩트 메인에서 연구되었던 랜덤 연구들이 대부분 세 가지죠. 엑셀, 노블, 프리컴뱃 연구입니다. 그래서 엑셀 연구는 1900명인데 인터벤션과 바이패스를 비교해 보면 3년, 5년 아웃컴이 애니제임이 각각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엑셀 연구에서는 모탈리티 면에서 인터벤션이 좀 높긴 하지만 새로 생기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카디악 데스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또이또이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연구를 했었고 노블 연구도 역시 1100명의 환자를 대상 5년을 추적 검사해보니까 여기서는 노블 연구는 인터벤션보다는 바이패스가 어떤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이벤트를 상당히 좀 줄이더라. 그러니까 노블에서는 바이패스가 낫다. 프리컴뱃 연구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랩트 메인에서는 인터벤션이 바이패스보다 우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근처까지 따라잡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랩트 메인에서의 어떤 병변의 헤테로제네시스 생각할 때는 여전히 그 우월성은 바이패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현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코지 칩이니까 칩에서 보시면 어떨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칩에서 이 연구는 뭐냐, 영국에서 그러면 환자에게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칩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여성이거나 이젠 중풍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여기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나마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점수를 냈습니다. 해봤더니만 그러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들이 확실히 예후가 안 좋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간 항목들을 보면 여자 80세 이상 여성 그리고 이전에 중풍, 심근경색 앓았거나 다리 혈관이 안 좋거나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여기 하나가 있고 and 시술적으로는 랩트 메인을 하거나 3베슬이 있거나 아니면은 양쪽 펑처에서 들어가거나 메카닉 서포트를 하거나 리전 랭스가 60m 이상이거나 로테이션 아스렉토미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 and 요거 하나가 있으면 그 환자는 칩 환자로서 많을수록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환자들 팩터 중에 가장 계속 얘기되는 것이 당뇨 이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텍스, 노블, 엑셀 거기에다가 그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메타 연구를 했었습니다. 해봤더니만 확실히 이 실선이 당뇨가 있는 환자들인데 당뇨가 있는 환자군들이 당뇨가 없는 환자군인 이 점선에 비해서 확실히 보면 이벤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이 인터벤션이고 붉은 색깔이 바이패스군인데 바이패스군이 인터벤션보다는 확실히 이벤트가 좀 덜 생기지만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인터벤션이 당뇨가 있던 없던 간에 바이패스에 버금가는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연구를 했는데 이것 또한 역시 맹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랩트 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테로제네시티가 있는데 당뇨도 그렇죠. 확실히 마찬가지죠. 당뇨가 심플 디지즈인가 그건 아니죠. 당뇨는 환자가 몇 년을 겪었느냐, 그 환자가 당화혈색소 조절 잘 되느냐, 인슐린을 맞느냐, 뭐 약으로 메포민을 먹느냐, SGLT2 이니비터를 먹느냐, 당뇨인 합병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군의 어떤 헤테로제네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당뇨가 있다 없다로 구분하기에는 이 환자들의 성격을 충분하게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치 칩이니까 칩에 대해서 우리가 컨셉은 갖고 있습니다. 칩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컴플렉스하고 하이리스크가 있는 인디케이트 되는 환자들 페이션트라고 본다면은 환자 팩트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본다면 환자에게 반드시 어떤 위험 요인을 갖고 있고 거기에 복잡한 시술이 되면 그때 생각하는 정의는 컴플렉스하고도 하이리스크가 있는 인디케이트 되는 페이션트지만 그렇게 안 하고 또 우리나라 아산이라든지 또 우리 또 성모에서 이게 주도하고 있는 침 연구를 보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컴플렉스하고도 하이리스크지만 인디케이티드 프로시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팩터가 있거나 아니면 리즌 팩터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그럼 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플렉스하고 하이리스크라는 것은 기본적인 컨셉은 동의를 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디테일의 정의가 각각 다 다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럽 연구에서 정의에서는 환자 팩터 앤드 프루시 팩터도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일본에서도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컴플렉스한 PCI가 있고 환자 팩터가 있고 이 환자의 심장 기능을 보고 다 있으면 데퍼닛 칩, 두 개만 있으면 파시블 칩, 컴플렉스한 PCI만 하면 넌 칩으로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연구들은 시술 자체가 복잡해도 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칩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나 정의들이 조금 더 하나로 통일이 좀 돼야 된다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칩 환자들에서는 그런 바이패스 그래프트 에피커시는 어떻느냐?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인터벤션과 바이패스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물론 노블 연구나 엑셀 연구의 서브 분석에서 인터벤션과 바이패스를 비교했던 게 있지만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고 실제로 서브 분석 결과도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젝션 프레션이 떨어진 환자, 당뇨 환자에서 인터벤션과 메디카 테라피 혹은 바이패스와 메디카 테라피를 비교했던 연구에서는 둘 다 인터벤션이나 바이패스가 낫다고 나왔지만 둘 간에 있어서 1대1의 대결 구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ACS 환자들이니까 뭐 우리가 ACS가 있는데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럼 뭐 인터벤션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게 뭐냐면 2,600명의 ACS 환자인데 ACS 환자인데 레프트 메인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바로 그냥 수술방으로 보내는 경우랑 내가 어떻게 인터벤션 한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바이패스를 보내는 경우랑 비교해 보면 어쨌든 시간을 끌고 실패하면 환자들의 사망률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ACS 심텀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안정만 시키고 나서 바이패스 보내는 거 차라리 내가 중간에서 희직거리다가 환자를 좀 더 리바스큘레이션 할 수 있는 타임을 좀 더 늦춘다면 오히려 그 환자들이 안 좋기 때문에 꼭 우리가 ACS라고 해서 내가 빨리 할 수 있다고 해서만이 답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향에서는 엑셀과 노블 연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비교적 병변이 심플할 때는 인터벤션이 바이패스 그래프트만큼이나 괜찮을 수 있고 레벨 오브 에비던스 B였지만 엑셀이나 노블 연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유럽 쪽에서는 공고한 에비던스 A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B로 두고 있지만 이건 뭐냐면 여전히 인터벤션이 바이패스의 대체물로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우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은 환자가 완전 인터벤션을 CAG 했죠. CAG 했는데 환자가 일단은 스테이블하고 거기에 칼슘이 있거나 아니면 손을 대야 될 게 많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빨리 안 끝날 것 같다. CAG를 했는데 빨리 안 끝날 것 같다. 레프트 메인인데 빨리 안 끝날 레프트 메인이다. 그럼 저는
바이패스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심텀도 있고 뭔가 좀 안 좋아서 내가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환자가 언제 바이패스 보냈냐? 막상 시작했는데 제가 했던 예상 시간 내에 안 끝나는 뭔가 조금 이거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바이패스를 보냅니다. 물론 영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한글로 표현하면 둘 다 빨리 안 끝날 것 같다 할 때 저는 바이패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패스랑 인터벤션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는 물이기 때문에 내가 바이패스를 보내거나 내 인터벤션 하거나 거기서 서로의 대체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교영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두 연자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그 투스텐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대 안암병원의 차정준 교수님께서 When I do Kuhler stenting instead of crush or T in left main PCI입니다. 예, 차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결국 큘롯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 결국 바이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투 스텐트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이드 브랜치가 보존이 돼야 되느냐, 뭐 아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베슬만 프로비저널하게 하면 되는데 막힐 것 같으냐, 그러면 이제 스텐트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스텐트를 넣기에 사이드 브랜치의 앵글이 어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큘럿 혹은 크러쉬를 선택하거나 T나 탭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레프트 메인 PCI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브랜치가 여기서는 서컴플렉스니까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 살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쪽으로 간섭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큘롯을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큘롯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야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와이어 2개 넣고 사이드 브랜치 앵글이 좀 더 심한 쪽으로 일단은 첫 번째 스텐트를 대부분 사이드 브랜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넣게 되고 이제 발론으로 열어주고 이제 스텐을 해서 말 그대로 큘롯을 만드는 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은 일단 사이드 브랜치 디지즈가 있는 환자라든지 이제 앵귤레이션이나 투베슬이 이제 비슷한 사이즈일 때 좀 더 권고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큘롯을 안 하는지 크러쉬 대신에 라고 하신다면 가이드라인엔 둘 다 없습니다. 그냥 프로비저널 스텐트가 먼저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 레프트 메인 PCI 같은 경우에서는 DK 크러쉬가 이제 프로비저널 T보다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권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크러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비스 3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 83% 정도에서는 이제 그냥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이제 프로비저널 스텐을 하고 이제 투 스텐을 하는 경우가 한 18% 정도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구분해서 보면은 이제 절반 이상이 크러쉬 테크닉을 선호하고 있고 이제 큘롯의 경우에는 한 7%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좀 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크러쉬를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DK 크러쉬를 아주 일부 하지만 대부분은 큘롯을 하고 그리고 이제 T 스텐트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크러쉬가 이제 많다라는 걸 이제 앞에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프트 메인과 넌 레프트 메인에 대해서 그럼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도 좀 경향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이제 넌 레프트 메인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정도, 뭐 조금 더 많나요? 근데 이제 레프트 메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레프트 메인 바이퍼렉션에서 투 스텐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 스텐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뭐 장단점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크러쉬를 좀 많이 하고 또 T를 더 많이 하고 큘롯을 덜 하는 이유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 스트렝스에서 T와 크러쉬는 상대적으로 심플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프로비전하고 안 되면 이제 스텐 하나 더 넣는 것이 T라면 이제 크러쉬는 어쨌든 사이드 브랜치를 해결해 놓고 이제 메인 브랜치를 하면 되지만 큘롯은 이제 엮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컴플렉스하다. 프로시저 타임이 좀 길다. 그리고 오버사이즈 익스펜션이 뭐 이런 스트레스 대신 이런 위크니스도 있는데 이제 그 T와 크러쉬가 갖고 있는 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오스티움 커버리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큘롯이 좀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냐? 뭐 스텝을 그냥 쭉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와이어 넣고 양쪽 발론하고 이제 앵귤레이트 브랜치 넣고 스텐트 발론 빼고 팟 해주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스텐트 넣어주고 이제 다시 키싱하고 팟하고 리와이링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복잡한 단계들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프로시저 여기 있는 교수님께서 많이 해보셨지만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바이포케이션 앵글이라는 것이 아까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 크러쉬와 큘롯 같은 경우에는 탭이나 DK 크러쉬에 비해서 앵글에 따른 어떤 아웃컴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데이터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드 앵글보다는 좀 내로우 앵글에서 이제 그런 크러쉬나 큘롯을 하는 것들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두 가지 정도를 좀 제가 큘롯을 한 케이스들을 열심히 막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큘롯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이제 그 일단 뭐 아웃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 케이스는 처음에 이제 RCA CTO 케이스였고 레프트 쪽에도 뭐 LAD나 서크 쪽으로 병이 좀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서크에 보면 프록시말에 병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일단은 뭐 RCA CTO에 대해서 바로 프로시저를 아마 진행 그때 하셨던 거. 요 케이스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던 케이스였고 요 다음에 이제 큘롯을 하게 될 때 이제 제가 했던 케이스였는데 와이어링은 뭐 어렵지 않게 잘 되었고요. 스텐트를 넣고 나서 이제 RCA는 그냥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 상태로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서크에 보였던 프록시말의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를 아마 손을 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서크 오스가 너무 찜찜하게 보이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프록시말 서크만 이렇게 스텐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텐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아이보스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게 서크 오스인데요. 이제 스텐트부터 이제 디스탈 서크에 넣은 프록시말 서크에 넣은 스텐트에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웰 오퍼지션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서크 오스가 사실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냥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4개월 뒤에 이제 다시 가슴이 아파서 이제 또 오시게 됩니다. 이제 왔을 때 이제 서크 오스가 이제 더 진행한 양상처럼도 보이고 이제 서크 오스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LAD 쪽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해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할지 일단 이미지를 먼저 보았는데 이미지상에서는 그 서크 자체는 ISR은 없었지만 그 프록시말의 리전이 이제 뭐 이전과 비교해서 아이부스 상에서는 뭐 더 심해졌다고 하기에는 비슷한 정도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클을 오프닝을 해주고 이제 여기서 투스텐 스트래티지를 뭘로 할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이제 굉장히 숏 세그먼트로 해서 이제 처음에 크러쉬를 할지 이제 큘롯을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크러쉬를 했을 때 이제 요 스텐트가 오버랩되는 길이가 이제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스텐트 길이나 그리고 아이브스 상에서 LAD와 서컴플렉스가 사이즈가 거의 3.0으로 이제 동일하다라는 이제 그런 근거를 삼아서 이제 큘롯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큘롯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서크는 3.0에 16 정도로 해서 이제 저 정도의 오버랩 정도를 이제 보아서 이제 서크를 이렇게 먼저 열어주었고요. 이제 리와이어링을 이제 다시 해야 되죠. 이제 리와이어링을 다시 이제 LAD 쪽으로 다시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와이어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LAD 쪽 스텐트 그 오프닝 사이트를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벌룬을 하는데 이제 이게 백업이 잘 안 되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제한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다행히 어쨌든 백업을 잘 받아서 이제 벌룬을 이제 LAD 쪽에 벌룬을 이렇게 해주고 처음에 잘 안 넘어가니까 이제 일단 먼저 키싱을 해서 반대편 사이드 베슬 쪽 사이드 브랜치 쪽에 뜰 수 있는 것도 이제 눌러주려고 하고 이제 이 정도 리절트를 얻고 이제 큘롯을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LAD 스텐트 포지셔닝을 하는데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잘 안 넘어가고 이제 백업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렇게 벌룬 해주고는 잘 넘어가서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스텐팅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스텐트를 하기 전에 일단 제일 이제 스텐트와 스텐트 사이 좀 낄 수 있어서 와이어를 제거하고 이제 스텐트를 3.0에 20짜리를 이제
아이브스 가이디드로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넣고 나서는 다시 사이드 브랜치 이제 서컴플렉스 쪽으로 와이어를 다시 넣어 주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발론을 이쪽 LAD 쪽을 해줬는데도 아이브스가 여전히 안 넘어가서 이제 다시 팟을 해주고 그리고 와이어링도 다시 해보고 그래서 이게 절차가 이게 생각보다 더 복잡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때 큐롯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널 키싱하고 리팟까지 해서 일단은 바이퍼케이션 이쪽을 잘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LAD 사이드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LAD에서 스탠 어포지션은 이제 잘 되었고 3.0 정도로 일단 잘 어포지션이 사이즈도 잘 되어 있고 서크 쪽에서 나오는 오스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서크에서 마찬가지로 이미지 보시면 이전에 디스탈에 프록시말에 넣었던 스텐트와 오버랩 사이트 그리고 LAD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위까지 오스도 잘 확보되는 그런 소견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이제 이 정도 소견으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시비어 AS의 34% 정도 EF 되는 환자분이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OM 이제 월모션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서크가 이쪽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굉장히 이 라무스와 이런 브랜치들이 많고 이제 여기가 서브토탈이어서 이제 이미지상에서는 이제 서크 오스는 상대적으로 프리저브가 되어 있었고 이제 LAD 쪽으로도 병이 있어서 이제 그쪽도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LAD 오스티움이고 이제 서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 브랜치가 그러니까 라무스 계열에 되게 많아서 거의 크러쉬를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이드 브랜치 제일이 될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 큐롯을 통해서 그냥 오스를 확실히 그 스텐트가 3겹 이상 되는 리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큐롯을 하게 되었고요. 앵글이 굉장히 여기는 이제 디스탈 쪽으로 내려가는 프로포 쪽으로 내려가는 건 심했기 때문에 슈퍼크로스를 이용해서 이제 와이어링을 이제 이렇게 와이어링을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이제 큐롯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클을 올려주고 나서 이제 이 정도 혈관인 거를 아이브스 가이디드로 한 2.75 정도 되는 스텐트를 넣어서 일단 큐롯을 위한 사이드 브랜치 오프닝을 먼저 시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LAD를 열어주고 나서 이제 스텐트는 3.5에 23으로 여기는 이제 LAD가 훨씬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맞춰서 넣고 이제 리와이어링을 다시 해주고 그리고 파이널 키싱까지 이렇게 진행해서 아이브스 상에서는 양쪽 LAD와 서크 사이드에서 둘 다 이제 괜찮은 정도의 어포지션과 이제 익스펜션 보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쪽 커버리지 오스티움 커버리지와 바이패케이션 앵글 다 괜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인지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고 이때 이제 사이즈가 서로 좀 다르지만 이제 큐롯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요 두 개의 브랜치를 이제 EF가 34%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제 저게 혹시 제일 됐을 경우에 다시 리인터벤션이나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개를 다이렉트로 비교한 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놀딕 2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크러쉬와 큐롯은 사실 뭐 숫자가 적기도 했지만 별 차이 없다. 뭐 이렇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에서도 그렇고 리스테노시 레이트에서는 이제 크러쉬랑 큐롯이 이제 뭐 큐롯이 누메리컬리는 좀 이제 인세그멘트랑 그렇고 인스텐트에서는 오히려 큐롯이 조금 더 낫다는 보고들도 좀 있었는데요. DK 크러쉬 3 스터디에서도 이제 두 개의 DK 크러쉬와 이제 큐롯을 비교했을 때 이제 이런 여기가 이제 큐롯이 아무래도 좀 더 많고 이제 DK 그룹이 더 낫다는 그런 보고들은 이 데이터로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이게 이제 코비스 3의 이제 스텐트 어떤 스트래티지별로 했을 때 이제 T가 이제 좀 생각보다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큐롯과 크러쉬가 이제 제일 크러쉬가 이제 누메리컬리 낮습니다만 큐롯이 거의 비등비등하고요. 이게 또 당뇨와 비당뇨군은 아까 이제 박경현 선생님 보여주셨는데 그런 당뇨와 비당뇨군으로 나눴을 때 이제 크러쉬와 큐롯은 별로 차이가 원 스텐트에 비해서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T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TLF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들도 있어서 투 스텐트에서 크러쉬와 큐롯은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럼 언제 큐롯을 해야 하느냐 크러쉬나 T 대신에
그럼 이제 결국은 아나토미나 베슬 사이즈가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이제 베슬이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인지, 또한 양쪽 혈관에 다 병이 심한지, 그리고 아무래도 큘롯은 이제 앵글에 디펜던트하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앵글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거기를 리억세스를 해서 어떤 리피트 리바스큘레이제이션을 해줘야 될 때는 아무래도 오스티움이 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억세스가 쉬운 큘롯이 크러쉬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투스텐트는 교수님들이나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대로 자신이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닐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동준 교수님, 저희가 하여튼 뭐 메인 PCI 투스텐 할 때 프랙티컬리 어떻게 어떤 거 보통은 그냥 자기 제일 잘하는 거 하라라고 하지만 방금 이렇게 케이스나 보면은 요 경우는 큘롯이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프랙티컬한 면을 잘 집어서 잘 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의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ISR에 대한 얘기인데요. Austere Circumflex ISR How to get better result considering hemodynamics에 대한 또 재밌는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강의는 서울 성모병원의 이관용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차정준 교수님이 이제 투스텐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잘 강의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스들 준비한 게 이왕이면 좀 더 이제 DCB를 사용한다든지 메탈 버든을 좀 줄이는 방향의 케이스를 준비했고, 제 주제는 이제 오스티얼 서크 ISR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직접 뭐 실험한 것들을 포함해서 헤모다이나믹스 측면에서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케이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1세 남자 환자고 당뇨가 30년 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였고 미드 LAD D1 프록시말 투 디스탈 서컴플렉스에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이제 LAD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FFR을 했더니 0.72가 나오고 이 아이브스에서도 MLA는 2.3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PCI를 이제 아이브스를 보고 났더니 이제 오스티알에서 2.39 정도 MLA여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스티알 투 미드 LAD 쪽에 DES를 시행을 하고 이제 프록시말 투 오스티알 투 프록시말 서컴플렉스에 DES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이제 V스텐트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티알 서컴플렉스의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아이브스를 봤더니 이렇게 좀 다 커버리지가 되진 않았지만 MLA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었던 양상으로 이렇게 시술은 종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브스가 요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치료할 때는 여러 번 볼 수 있고 이제 딱 고정에서도 정확히 볼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D1 바이퍼케이션 쪽인데요. 미드 LAD에 DS를 시행을 했더니 이렇게 제일된 양상이었고 D1이 꽤 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살려주는 의미에서 DCB랑 DES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파이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DCB 하고 나서 이제 꽤 루멘이 잘 게인을 얻은 것 같아서 종료를 하였고요. 이 D1에 대한 클리니컬 렐레번스가 이렇게 최근에 아크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2.5mm 이상 사이즈고 싱글 다이고널 브랜치고 논도미널 서크였기 때문에 D1도 치료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2년 후에 봤더니 D1 바이퍼케이션 쪽은 오히려 괜찮은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쪽에 ISR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익설셔널 체스트 페인이 있어서 실제로 어디가 문제인가 좀 애매하게 엔지오그래피컬리는 보여서 LAD 서크 둘 다 FFR을 해봤더니 0.74가 나왔고 그리고 LAD OCT를 통해서 보았더니 MLA가 1.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좁아져 있는 것으로 엔지오그래피컬리보다 더 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레프트 메인 쪽에 이제 시퀀셜하게 양쪽 다 벌룬 해주고 키싱 벌룬까지 해주고 이제 루멘 게인을 포바로서 얻을 수 있었나 봤더니 한 3.83 정도 MSA 나와서 여기는 이제 DCB로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크 LAD 키싱 벌룬까지 시행을 해서 DCB 트리트먼트를 했고 파이널 이미지로 봤을 때는 OCT를 보았더니
여기 인티멀 다이섹션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지오그래피컬리 다이스테이닝이 전혀 되지 않고 타입 A 티미 3 정도로 이제 시술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OCT가 이렇게 스텐트 ISR에선 도움이 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OCT가 이런 칼시파이드 ISR에서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게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이제 미드디스탈 LAD에 ISR이 왔던 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OCT에서 여기 스텐트 레이어가 보이죠? 그 안쪽에 보면은 칼시파이드 ISR이 아주 저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가 밖을 싸고 있고 거기에 칼시파이드 ISR이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벌룬을 해도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너그본 양상으로 거의 이 사이즈보다도 크게 3.5, 6mm까지 벌룬을 여러 번 해줬는데도 결국에는 벌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걸 OCT로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게 로타나 리소트립시를 생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ISR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그렇다면 DCB 트리트먼트가 얼마나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DEB는 우리가 컨센서스 EBC 리포트에서 보면 드노보 리존에서는 아직은 바이퍼케이션 쪽에서는 에비던스가 없고 이제 리스테노시스 리전에서는 그래도 이제 투스텐트 한 경우 특히 그런 경우에 이제 메탈 버든을 줄여주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1차적으로 권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클리니컬리는 이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라지 데이터들은 아니지만 보면 데스도 한 2%, 마이오카드 인팍션도 0% 정도로 넌 페이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일단은 한번 해볼 수 있는 치료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ESRD가 있는 DM 환자에서 보면 이제 투스텐트 하고 나서 ISR이 와서 DCB 치료를 했는데 뭐 2년 후에 또 DCB 치료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진행해서 DCB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환자가 이제 뭐 한사코 이제 캐비지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스텐트도 뭐 안 넣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서크 DS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환자도 보면은 결국에는 요 서크 부분에 ISR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환자도 그렇고 D1 바이퍼케이션은 많이 좁아 보이는데도 잘 진행이 안 되고 근데 레프트 메인에서는 서크가 항상 진행이 잘 되는데 요 이유를 좀 한번 저희가 살펴보자면 이제 뭐 D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네로한 앵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각도가 붙는 양상에 따라 오프닝 되는 에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각도가 30도 정도로 이렇게 네로해지면 에리어 자체가 오발 쉐입이지만 아주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스텐트 커버리지가 된다 그래도 잘 안 막히는 양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우리 환자 실제 첫 번째 케이스를 제가 이제 3D로 리컨해 본 것인데요. D1은 이제 30도 미만이고 그리고 레프트 메인은 80도 이상의 라지 앵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CFD를 공대 선생님들이랑 자주 하기 때문에 헤모다이나믹스를 좀 플로우를 흘려 보니까 여기 보면 이 플로우의 양이 이제 서컨플렉스로는 현저하게 적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제 벡터로 나타내 보면 이런 양상이고 이렇게 퍼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플로우가 덜 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옛날 스터디들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서컨플렉스 카리나 오포짓 사이트 쪽에 이렇게 월시어 스트레스가 낮은 부분이 있고 그쪽이 더 많이 이제 리스테노시스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앵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앵글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위치상으로 서컨플렉스 그러니까 사이드 브랜치 카리나 맞은편 부분이 제일 이제 이 월셔 스트레스가 낮고요. 그 얘기는 벨로시티가 낮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카리나 쪽은 아주 빠르고 그리고 이제 메인 브랜치도 카리나 맞은편 부분이 조금 낮은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SR 오면은 항상 거의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사이드 브랜치 쪽에 진행이 빠른 양상. 그리고 이제 프레셔 드롭을 보자면 이렇게 메인 베슬로 가는 것보다 이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프레셔 자체가 드롭이 더 이렇게 커지게 돼서
이 스테노시스가 없더라도 앵귤레이션만으로도 우리가 FFR 할 때 이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로시티도. 그래서 이 남창욱 선생님 데이터에서도 보면 이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도 보면 5년 TLR 인시던스를 보았을 때 거의 23.8%가 이제 로우 FFR일 경우에 잘 오지만 인시던스를 보면 서크 오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또 한 가지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 재밌었던 거는 요 앵글을 다르게 해보았을 때 보면 요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이제 리서큘레이션 존이 생기는데 요게 이제 와이드한 자체는 이제 네로 포컬한 부분에 생기지만 이 월셔 스트레스 볼텍스가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서큘레이션의 효과가 여기서 이제 돌고 데드 존이 돼서 이제 플로우가 나가지 않는 곳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이 다이아스톨릭 때 여기 딱 레프트 메인에 보면 다이아스톨릭 때 우리 플로우가 가장 많이 이제 석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황에 보면 여기 이제 플로우가 가장 많이 갈 때도 여기는 잘 안 들어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엔드 다이아스톨 투 얼리 시스톨릭 때 보면 이제 헐링 이런 플로우가 있는데 이런 오실레이토리 플로우 그리고 여기에 리서큘레이션 존 말하자면 데드 존의 양상으로 이쪽에 플로우 스태그네이션이 일어나서 플레이트리 어그리게이션이나 리피드 디퍼지션을 더 프로모팅 할 수 있는 이런 양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환자 가지고 해봤던 재밌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디스탈 바이퍼케이션 앵글이 얼마나 클리니컬하게 영향을 끼치느냐 봤을 때 신텍스 예전 트라이얼을 가지고 본 곳에서 5년 메이스에서 라지 바이퍼케이션 앵글이 더 아웃컴이 안 좋았던 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게 디베이트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코비스 데이터에서는 실제 LAD to 서크 앵글의 크기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이펙트는 없었고 레프트 메인 투 LAD 각도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가 좀 있었고 이제 크러쉬일 경우에 특히 그게 더 두드러졌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넘어가고 이거는 닥터 2가 진행한 거에서는 또 재밌는 게 이 우리가 프리 PCI 때 엔드 다이아스톨, 엔드 시스톨릭 때 사이클릭 스트레인처럼 이렇게 앵글이 바뀌게 되는데 그 체인지가 클 경우에 더 아웃컴이 안 좋더라 이런 보고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비스에서 50도를 각도로 해서 나누었던 거에서는 넌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는 이제 클리니컬하게 전혀 차이가 없었는데 요건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좀 전혀 다른 양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컨트로버시하고 사실은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메탈릭 버든 여부가 아주 중요하고 테크니컬한 컴플리트니스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앵글만 가지고 클리니컬하게 이펙트를 뽑아내기는 이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는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뭐 의미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환자들 보면 이렇게 아주 스몰 베슬인데 뭐 어디가 이제 문제인지 잘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50% 레프트 메인, 오스 디스타 LAD 70%, 서크 RI도 한 50% 돼 보이는데 이럴 때 애매할 때는 저는 FFR로 결정을 하고요. LAD는 0.59 정도. 스텝업을 보면 여기서 두 군데죠. 시리얼 리전이라서 두 군데 다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서크랑 RI는 FFR이 0.82, 0.89로 디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인 투 디스타 LAD에 DS를 해줬는데요. 이제 서크가 이렇게 제일된 양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브스로 봤을 때 서크의 MLA는 1.9고 플락 버드는 78% 정도로 여기도 해결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앵귤을 보니까 되게 스몰 앵글입니다. 그래서 아이브스를 볼 때 이 롱기튜디널 이미지도 보시면은 여기 앵귤레이션 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제가 프로비저널하게 하이브리드 DCB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DCB 할 때는 팟을 먼저 하고 사이드 브랜치 DCB 하고 그다음 키싱 벌룬 하고 그다음 리팟을 해주면 가장 좋은 아웃컴을 보일 수가 있고요. 파이널 엔지오그램이고 꽤 잘 이제 어포지션 되고 루멘 게인도 잘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원 스텐트였지만 이렇게 양쪽까지 다 키싱 벌룬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잘 어포지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어쨌든 DCB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메탈릭 버든을 이제 최소화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두드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스텐트를 하게 되면 오리지널 지오메트리의 앵글이라든지 디스토션이 변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안 변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네로우 앵글에 대해서는 좀 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프로비저널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제 제일되고 나서 또 복잡하게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T-스텐트를 하게 되면은 칼이나 맞은편 사이드 브랜치가 항상 지오메트리컬 미스가 될 수 있고, 이런 네로우 앵글에서는 그 만약에 여기 또 칼이나 맞은편 사이드 브랜치 맞추게 되면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시작부터 그냥 큘롯이나 크러쉬로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몰 바이퍼케이션 앵글이 칼이나 시프팅을 일으켜서 예후를 안 좋게 한다는 보고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글을 19.1도, 41도 이렇게 나눠봤을 때 뭐 30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어쨌든 칼이나 시프팅이 잘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헤모다이나믹스 저희 실험 데이터도 좀 보여드렸는데, 오스서크에 아무튼 스클레로시스가 더 잘 오는 것 같고, 이제 사이드 브랜치 라테랄 월 쪽에 월시어 스트레스가 적은 것이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린 리서큘레이션 존 쪽에 특히 이제 바이퍼케이션 앵글이 이제 각도가 크면 클수록 이런 이 이펙트가 더 생기는 것 같고, 플로우 스태그네이션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예후에서도 라지 바이퍼케이션 앵글이 더 안 좋았던 데이터들도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PCI 프로시저럴 어스펙트 쪽에서는 이제 오늘 케이스들에서도 아이부스 OCT 피지올로지 테스트를 거의 대부분 이제 같이 콤비네이션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결정하고 이제 좋은 아웃컴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드노보는 아니지만 바이퍼케이션 ISR 같은 경우는 이제 DCB를 이용한 하이브리드나 DCB 온리 치료도 이제 멀티플 스텐 레이어를 좀 줄여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티알 리전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001 같은 경우에는 아까의 그 플로우 스태그네이션 존의 플레이트리 어그리게이션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DCB 온리 스트레이트지도 이론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영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연자는 늘 이미징 좋은 강의 많이 해주시는 계명대 동산병원의 남창옥 교수님 모시고, 랩트 메인 PCI 스트래티지를 짜는 데 있어서 아이브스나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 FFR을 이용하면 전략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레코디드 렉처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남창욱입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레코딩은 아니고 제가 당직이라서 네. 직접 가지 못하고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뭐 두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해야 될 내용을 거의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 이미지 피지올로지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어떻게 이제 바뀌냐인데, 보여주셨던 정례들이 다 그렇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메인 디지즈는 뭐 아시다시피 마이카드 버든이 크고 뭐 바이퍼케이션 또는 트리피케이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인 코로나 아트리 디지즈보다는 조금 더 디시즌 메이킹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특히나 또 아웃컴이 non left main 바이퍼케이션보다는 좋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를 할 때 뭔가 도움을 좀 받아서 하는 게 그냥 엔지오만 하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피지올로지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디시즌 메이킹을 할 것이냐, 물론 뭐 프리, 포스트, 듀링, 포스트에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지올로지를 먼저 보시면요, 사실 이미지에 비해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에서 피지올로지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올로지 가이던스를 한다 이런 얘기들은 할지 말지 이제 접근하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정말 심한 환자들에서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심하면 피지올로지의 역할은 거의 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피지올로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할지 말지 좀 고민되는 뭐 이 중간에 케이스가 이제 조영경 선생 케이스고 이게 뭐 사실 여러 이 슬라이드가 막 전 세계적으로 돌아서 여러 사람들이 막 자기 케이스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말로 할지 말지 이런 생각할 때 필요한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FFR은 네거티브고 스펙트 네거티브고 여기는 이제 또 덜해 보이지만 또 포지티브고 그래서 이렇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환자들한테 겨우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리즌들보다는 보통 피지올로지 하면 펄스 이제 포지티브를 얘기하는데 펄스 네거티브 리버스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엔 이스케미아 있는데 두고 갔다가 이제 사고 나는 그런 디시즌 메이킹이 될 수 있고 피지올로지 가이던스로 해보면 결국 아웃컴이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했는 거 메디컬 세럽 큰 차이 없고 메타노레시스 차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랜덤 스타디도 별로 없고 대규모 스타디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레프트 메인의 피지올로지 가이던스에 대한 우리가 레빌리티를 가지려면 좀 큰 스타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나 레프트 메인 피지올로지 가이던스 하시려면 피지올로지 일반적으로 메저먼트 가끔 어쩌다가 뭐 몇 달에 한 번 이런 분들은 레프트 메인 피지올로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레프트 메인의 피지올로지가 이 메저먼트는 다른 그냥 디스탈에 있는 리슨 메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가이딩 카테터 댐핑도 아주 쉽고 사이돌 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 같이 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특히 레프트 메인 디지즈는 다운스트림 디지즈를 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레프트 메인 디지즈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서요. 결국 이제 풀백 어널리시스, 인터프리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그런 리즘이고요. 여기 보시면 레프트 메인 인터미디트 디지즈, LAD 인터미디트 디지즈, FFR 메저먼트 하면 0.58. 시그니컨트한데 당연히 뭐 피지올로지 조금만 해본 사람이 알죠.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0.58이 나올 수 없죠. 이 LAD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레프트 메인 디지즈라고 생각하고 풀백 해보면 대부분의 프레셔 스텝업은 레프트 메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메인 디지즈 그냥 스텐트 하나 넣고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운스트림 디지즈에 대한 어세스가 새로 돼야 된다는 거죠. 피지올로지 가이던스 할 때는. 다시 해보면 FFR 여전히 낮습니다.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0.8 이하죠. 그래서 마스킹 되는 겁니다. 업스트림 디지즈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투 스텐트를 결국 넣어서 이제 옵티멀 리절트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 피지올로지 가이던스 할 때 레프트 메인 디지즈는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풀백 해야 되고 풀백 할 때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해보신 분들이 가이던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시즈 메이킹 하는 거 외에 이제 뭐 스텐트를 하는 중에 생각한다면은 이제 제일드 서클프렉스, 레프트 메인 크로스오버 하고 나서 서클프렉스 디시즈 메이킹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디시즈 메이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올로지 가이던스는 뭐 보여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슬라이드가 단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레프트 메인 디지즈의 디시즌 메이킹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 그 이미지 가이던스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가이던스 해보면 레프트 메인 디지즈에서는 메타어널리시스 물론 이제 이것도 랜덤 스타디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브저베이션 스타디라고 뭐 이런 거 메타어널리시스 했는 거 보면 결국 여러 아웃컴들이 베네핏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모탈리티 베네핏이 보면 레프트 메인 디지즈의 모탈리티 베네핏이 이미지 가이던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플렉이 럽처되고 이랬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디시즌 메이킹이 바뀔까를 보는 걸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제로 원리즌 얘기할 때 많이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오스티아 서컴플렉스 머리 아픕니다. 이 레프트 메인 디시즈 강의에 웬 오스티아 서컴플렉스 디시즈를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엔지오만 보면 그냥 오스티아에 딱 맞춰서 뭐 스텐트 하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엔지오만 가지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 이미지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서포스 디지즈고 뭐 아이브스 보면 서포스의 디지즈가 당연히 있겠죠. 풀백 서크 포스에 가까이 오면 디지즈가 좀 있습니다. 레프트 메인에 들어오면 플렉이 좀 뭐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위쪽에 모더레이트 이상의 플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엔지오 상황에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LAD는 또 어떻습니까? LAD에 보면, LAD 풀백에 보면, 엔지오와 달리 모더레이트 플렉, 뭐 적어도 플렉 버든이 50% 이상 되는 게 쭉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탑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서코스 디지즈는 뭐 예상했던 엔조하고 똑같지만 레프트 메인에 샤프트에 이런 카시파이트 플래기 꽤 있고 LAD에서도 모더레이트 이상의 플래기 존재하고 있으면 물론 스트래티지 오스트리아에 딱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레프트 메인 디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오버를 해야 되겠죠. 이걸 보고 이제 투 스탠트 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원 스탠트 할 때 생각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준비하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원 스탠트 가지만 이거 생각보다 플렉시 왜냐하면 앵글과 메인에 있는 카시파이트 플렉, 카리어 시프팅, 플렉 시프팅 같이 올 수 있으면 나쁠 수 있겠다 생각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플 크로스오버 서클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LAD 오스로 카시파이트 플렉이 이제 같이 밀리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게 뭐 그냥 본론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 많죠. FFR 재보면 FFR 낮고요. 결국 이 환자 001 심플할 줄 알았지만 레프트맨 큐로 스탠팅하고 끝낼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이 환자 견적이 어떤가를 이제 생각을 꽤 많이 해볼 수 있어서 그냥 레프트 메인 아웃컴 나쁘니까 프로비저널 이렇게 원 스탠트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프로비저널 스탠트라는 게 결코 그냥 단순한 원 스탠트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프로비저널 투 스탠팅이 돼야 되고 이거 미리 생각하고 내가 안 좋으면 어떻게 갈지 생각을 해둬야지 이렇게 아웃컴이 시스템 투 스탠트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가이던스가 이게 결코 그냥 스탠트 옵티마이즈 뭐 이렇게 스탠트 넓힌다 이거에 포커스하는 건 아니라고 뭐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시면 65세의 남자고 RCA PCI를 10년 전에 했는데 계속 엔진화가 이제 리커런트 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 가서 10년이 지난 다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불편해서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엔지오를 다시 하게 됐고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서크의 디지털 CTO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변화는 없고 메인 디지털의 모더레이트, LAD 프록시멀 모더레이트, 서크 프록시멀의 모더레이트가 쭉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서크 CPU로 해야 되나, 뭐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디시전 메이킹 하고 말고를 결정할 때는 피지올로지 가이던스 좋죠. LAD의 FFR 메저먼트 했습니다. 프레셔 스텝업이 대부분 다 메인 근처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스페셜 리졸루션의 피지올로지는 안 좋죠. 이거 보고 이게 뭐 내가 요 엔지오 잘 생각해서 와이어 당기면서 이건 LAD 오스 디지즈야 이런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냥 이 근처에 안 좋구나. 서커에서 풀백해도 여전히 이 근처에 좋지 않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좋다는 거, 엔진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치료할지는 이미지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리즈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LAD에서 보면 그 LAD 프록시마, 오스에 아주 디지즈가 있고 POC에 있는데 레프트맨 디지털은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서크 역시 서크가 디퓨즈하게 쭉 깔려 있고 오스 쪽에 디지즈가 주로 도미넌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런 거 스탠트는 뭐 V 스탠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투 스탠트를 저는 이제 크러싱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레퍼런스 앞뒤로 메인과 서크 LAD의 사이즈 다 보고 프리달레이션하고 뭐 스탠팅하고 물론 스탠트 사이즈 결정하고 NC로 키싱을 해서 레프트맨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이미지 가이던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가 잘 됐는지 역시 이미지 가이던스로 보고 스탠트 프록시멀 LAD 물론 뭐 좀 언더 익스펜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카시파이드 리전이 쭉 깔려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뭐 이게 좀 전에 했던 거긴 하지만 좀 더 넓혔으면 싶긴 합니다만 뭐 여튼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프로시저를 끝낼 수 있었고 그 옵티미제이션 나름대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가이던스에 이제 뭐 앞서서 얘기했었지만 옵티미제이션은 역시 이제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제 아웃컴을 첫 번째 롱텀 아웃컴을 갤런티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5, 6, 7, 8 그리고 뭐 최근 이제 그 아산에서 아웃컴을 기준으로 해서 6, 8, 10, 12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에 맞추기 위해서 NC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어디셔널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프로시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너무 숫자에 스톡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베슬의 사이즈나 도미넌시나 이런 것들 보면 그에 따라서 사이즈를 결정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미지 가이던스로 할 때 우리가 보통 바이피케이션에서 사이즈 정할 때 보통
요새는 트렌드가 메인의 사이즈로 프록시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디스탈 사이즈로 결정하고 파스로 이제 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이미지 가이던스로 그 위치 사이즈에 맞춰서 파 정하고 바이피케이션 어프로치를 하는데 키싱 하시면 사실 크게 그 팟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하실 때 나는 이제 원스탠트 사이드 브랜치 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팟으로 끝내면 되고 그냥 열겠다고 생각하면 키싱 사이즈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미지에서 중요한 게 사이드 브랜치 리와이어링입니다. 저는 뭐 이미지 요새 조금 이제 빈도가 좀 줄긴 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꼭 꺼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피케이션에서 사이드 브랜치 터치를 하겠다고 결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NGO 가이던스로 얘기할 때는 심플 크로스오버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서크로 했으니까 사이드 브랜치가 메인 LAD가 되는 거죠. 이제 스탠트 넣는 쪽으로 넣었다가 뒤로 풀백하면서 이렇게 꺾어서 넣어라 이렇게 하면 뭐 정석대로 이제 안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브스 보면요, Y가 LAD에서 들어오는데 아주 비스듬하게 옆에 꺾여서 들어옵니다. 잘 됐는 것 같지만 아이브스 보면 엉망이죠. 와이어링 했는 게. 이대로 해서 여기에 뭐 볼룬하고 스탠트 넣으면 결과가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와이어링을 하고 리와이어링해서 와이어 디렉션이 이제 센터로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어디셔널 프로시저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일본에서 OCT 가지고 이제 이런 위치를 잘 잡는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OCT 잡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브스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 특히 리와이어링 하면 아이브스 꼭 확인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저는 이제 요새 좀 그 이미지 가이던스 아웃컴에 대한 페이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미지가 옛날처럼 옵티미제이션, 6, 7, 8, 9, 뭐, 이런 수치,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컴플렉스 디지에서 이미지 가이던스 하면서 어큐트 리절트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 게, 옥토버 트라이얼도 그렇고, 리노베이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얼리 아웃컴을 좋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레프트 메인에 스탠트 놓고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직이라지 모르겠어요. 스탠트가 이제, 디포미티, 가이드 카테타 밀어 넣어서 롱지튜디널 디포미티 생겼는데, 이런 거 이제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면, 어큐트 스탠스 모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결론을 잘 보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피지올로지 가이던스는 할지 말지를, 그냥 비주얼하게 NGO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환자한테 도움되게 결정할 수 있고 실제 프로시저 할 때는 이미지를 어큐트 리절트 또는 퍼스트 리절트를 잘 판단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훨씬 더 특히 복잡한 프로시저를 할 때는 많은 디시전 메이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남창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 연자입니다. 이번 그 레프트 메인 PCI에서는 캐비지를 할지 환자 셀렉션에 대해서 한 세션을 했고 또 그리고 이미징 또 그리고 테크니컬한 면을 이제 받고 서크 오스 마지막으로 또 챌린징 케이스가 CTO가 되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황병희 교수님께서 레프트 메인 CTO 챌린징 케이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장규 교수님께서 사실 레프트 메인 CTO에 대해서 강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트루 레프트 메인 CTO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히고 RC에서 올라가는 게 저는 딱 한 케이스 봤는데 바로 캐비지 넘겼습니다. 근데 이 스터디 보시면 4,500명 중에 이런 레프트 메인 트루 CTO PCI 하는 게 한 20케이스 0.45%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대부분 캐비지를 해서 LAD이었는데 이제 리마트 LAD는 괜찮은데 서크 쪽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메인서부터 막혔으면 그거를 뚫는 약간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CTO인데 레프트 메인이 있는 CTO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CTO인데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의미 있게 있는 경우가 뭐 2.5에서 17.8%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논문들이 나와 있는 건 없고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CTO가 있는데 레프트 메인 리전이 있다. 그럼 아웃컴이 안 좋다. 뭐 이런 논문 정도 하나 있고 레프트 메인과 관련된 CTO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케이스 좀 보여주는데 이렇게 LAD랑 서코스 CTO 리전, 컴플렉스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레프트 메인 있는 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CTO라고 어디부터 먼저 할까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2월에 엔조 찍었으면 괜찮았던 부위인데 1년 반 정도 있다가 보니까 서크 오스의 CTO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CTO인지 아닌지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 2014년 2월에 여기 스테미가 있어가지고 뭐 거의 스탠트를 넣었던 과거력이 있던 사람이고요. 아시겠지만 서크 오스는 이 각도에 따라서 와이어 진입이 되게 힘듭니다. 코세어 와이어는 이렇게 넘어가고 아무리 와이어를 하려고 해도 보통 이게 서포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슈퍼크로스도 없고 그래가지고 2015년도라서 이렇게 코세어를 이렇게 니들에 저렇게 매뉴얼리 밴딩을 시켰습니다. 이게 너무 밴딩해서 꺾이면 와이어가 안 들어가는데 적당히 밴딩 시켜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 요 끝에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비교적 그냥 필더 XT로 그냥 이렇게 쑥 와이어링이 잘 진행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그냥 번론하고 스탠트 넣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예전에 스탠트가 다른 병원에서 LAD 오스의 스탠트가 있는데 아이부스를 보면 한 3스트럭 정도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트 넣는데 거의 걸려가 좀 잘 안 넘어가고 스탠트 2개 다 들어간 다음에 보시면 약간 LAD 오스 쪽으로 헤이진스가 있고 아이부스 보니까 그쪽이 좀 찌그러져가지고 영상이 지금 이게 성바오로 병원에서 했던 거라 없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파이널 키싱하고 보시면 리절트는 아주 잘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서크 오스 CTO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니셜 엔조 보시면 타병원에서 2년 전에 PCI를 했는데 서크 오스의 ISR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혔는데 아이부스를 보면 크러싱이 인컴플리트가 돼서 스탠트가 다 찌글찌글하게 뭐 레프트 메인 투 그다음에 서크까지 이렇게 다 찌글찌글하게 그냥 있어서 NC로 충분히 붙이고 크루세이드로 와이어링을 하고 콘캐스트로 하는데 자꾸 와이어가 튕깁니다. 옆으로 튕겨서 안 돼서 이때는 뭐 굳이 밴딩할 필요 없이 이제 이게 뭐 몇 년 전이라서 이거 슈퍼크로스가 나와서 슈퍼크로스 이렇게 놓고 와이어링을 하고 그래도 너무 딱딱해서 도저히 와이어가 진입이 안 돼서 페리페럴 와이어는 아스타토 20으로 와이어링 펑처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아스타토 20 여기까지 들어갔는데요. 들어간 다음에는 와이어를 바꿔야죠. 아스타토가 계속 진입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보통 마이크로 카테터 진입을 안 하니까 턴파이크 골드 돌려가지고 칼슘 인데 쓰는 걸로 돌려가지고 앵커하고 그 스탠스터 사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와이어를 바꿔가지고 쭉 그래서 뭐 와이어가 잘 진입을 했습니다. 와이어 잘 진입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ISR 이전이니까 뭐 키싱 번론하고 그다음에 DCB를 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뭐 시술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크 오스 CTO 리전은 네 다음 화면이 안 넘어가나요? 네. 근데 서크 오스 CTO는 아까 첫 번째 케이스도 LAD 오스에 스탠트가 있었고 두 번째는 ISR이니까 001이어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서크 오스 CTO 001로 딱 그것만 있고 레프트 메인 살짝 병 있고 LAD 오스 살짝 병 있는데 굳이 그거를 건드려야 되는 생각한다면 굳이 안 건드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서크 오스 CTO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서크 오스의 앵귤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서 이렇게 밴딩을 시키거나 두얼 루멘을 하거나 두얼 루멘은 보통 각도가 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잘 안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슈퍼크로스가 더 좋은 이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AD 오스 CTO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캐비즈를 했던 사람이고 그 LAD 오스서부터 CTO가 생겼습니다. 환자 생겼고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시술하는 데 있어서 안테그레이드로 와이어링을 했는데 이제 와이어가 뭐 패럴렐 와이어하고 했는데 툴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헤모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잘 보면서 그러면서 저 위에 리마서부터 오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레트로그레이드를 하면 레트로그레이드 반대편 카테터가 같은 화면 안에 있으니까 가이딩 카테터가 들어가는지 아닌지 인저리를 주는지 서로 레프트 메인과 옷을 다 볼 수가 RCA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리마 카테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아서 잘못하면 뭐 옷에 다이섹션이 생길 수 있고 너무 깊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런 앵글을 두얼 루멘 카테터나 슈퍼크로스,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 등으로 뒤로 안 가고 이렇게 레트로로 온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마이크로 카테터만 두고 리마의 가이딩이 깊게 인게이지 되지 않고 그냥 서브클라벤 아트리에 있도록 유지하고 이 카테터만 넣은 상태에서 플로우는 충분히 리마에 가게끔 하면서 프로시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벌룬하고 리버스 카트를 했고 그래서 익스테네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테네이션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특히 LAD 오스의 리버스 카트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벌룬을 하기 전에 꼭 와이어를 갖다가 어디서 이게 리엔트리 되는지 보고 그래서 아이부스를 벌룬하기 전에 꼭 봐야지 만약에 리엔트리가 메인에서 됐는데 그거 벌룬해가지고 서크 제일되고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크에 와이어를 넣어놓고 리엔트리 사이트가 어딘지 확인하고 리엔트리 사이트가 프록시마 LA 되면 그냥 LAD 오스까지 넣어도 되지만 리엔트리 사이트가 레프트 메인 쪽으로 왔다면 더 길게 스탠을 넣어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파이널은 뭐 LAD 오스까지 해서 스탠은 잘 들어간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메인인데 LAD 오스에 CTO가 있다. 그러면 이런 헤모다이내믹을 보면서 리마를 사용하는 것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거꾸로 돌아서 레프트 메인으로 왔을 때 항상 아이부스를 먼저 보고 백업이나 프로텍션 와이어를 갖다가 서클 쪽으로 넣어놓고 백업 와이어도 없고 아이부스도 안 봤는데 벌룬을 먼저 덜러덩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벌룬하기 전에 아이부스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LAD랑 RC의 더블 CTO고 레프트 메인에 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프트 메인에 병이 있고 LAD 오스부터 C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전이 있는데 그렇고 RCA도 CTO고요. 브리지 콜레터리 있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건데 어디를 먼저 시행을 할까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레프트 메인 병에 있는 CTO의 흔한 거가 될 텐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브리지 콜레테럴이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브리지 콜레테럴만 있어서 레트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와이어 옆에다 사이드 브랜치 넣고 패럴렐 안티그레이드 와이어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RCA CTO를 먼저 했습니다. CTO를 하고 그래서 뭐 센트 넣고 왜 화면이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나요? 네. 네. 그래서 RCA 성공적으로 CTO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CTO를 하고 방법은 아이부스 가이드로 해가지고 서클 쪽에 와이어 넣어놓고 그래서 와이링하고 근데 수루로 들어가지 않아서 레트로그레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카테터로 진입을 하는데 마이크로 카테터 진입이 잘 안 되니까 뭐 벌룬 앵커하고 뭐 복잡한 방법을 써가지고 하여튼 결국 여기까지 와가지고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리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리치해서 와이어가 다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카트 해가지고 와이어링 잘 넘어와서 뭐 PCI를 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파이널은 뭐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고 두얼 CTO 또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고 원 CTO다. 레프트 메인 PCI를 먼저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RCA가 뭐 비교적 심플하게 끝날 것같아서 RCA 끝나고 그 다음에 레프트 메인을 했는데 만약에 레프트 메인 to 프록시마 LAD가 CTO가 아니고 그냥 리전이었다면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복잡했다면 RCA가 그러면 저라면 레프트 메인을 먼저 하고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RCA를 CTO를 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먼저 레프트 메인을 RCA CTO가 있는데 건드린다면 헤모다이내믹에서 좀 더 유익 있게 보고 PCI 하기 전에 되게 충분히 리뷰를 하고
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루로 레프트메인 CTO는 정말 드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1차적으로는 캐비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TO의 레프트메인 디지즈는 대략 제 느낌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LAD랑 서코우스 CTO는 복잡한데 익세션 가이딩 카테터, 백업 가이드와이어, 아이부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CTO가 있는데 레프트메인 디지즈가 있다. 그러면 레프트메인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CTO부터 할 거냐 이런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결국은 만약에 CTO 자체가 복잡하고 그런 병변일수록 레프트메인을 먼저 해결해야 환자 예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분 연장 선생님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디스커션 타임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고 오늘 또 7분의 패널 선생님 계시는데 먼저 네 질문해 세브란스 주시죠. 기독병의 CVS 심장 카디악 서전 홍순창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랑 질문 하나가 있어서 이제 먼저 박경일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경일 선생님 의견에 저도 굉장히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레프트메인 디지즈에서 캐비지를 하든지 PCR 하든지 이건 뭐가 더 서필리티 인필리티 개념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인포음드 컨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환자가 셀렉션하는 이 완전히 이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내과 선생님이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부 다 100% 리퓨즈였어요. 이제는 제가 환자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100% 어그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포음드 컨센트를 줄 때 이걸 과연 누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냐에 따라서 환자의 디시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핫팀이나 이런 데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차정준 선생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으신 거는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시비어 AS의 레프트 메인 디지즈고 EF 34%면 저희 기관은 전부 다 수술하거든요. 리버스 리모델링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건데 그 환자는 이제 PCI만 그냥 하시고 끝내셨을 텐데 그럼 나중에 뭐 AS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팔로우하면서 EF는 혹시 리버스 리모델링은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레프트메인 PCI 큐롯 케이스를 고르다 보니 그래 됐었는데요. 그 두 번째 케이스 환자분은 그 STS 스코어가 14%였던 하이리스크 환자여가지고 저희 하트팀에서 논의를 해서 일단 레프트메인 PCI를 먼저 하고 타버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레프트메인 PCI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한 2달 정도 일단은 저 증상이 어느 정도 EF 개선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있다가 시비어 AS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타버를 진행하고 나서는 EF는 한 45% 이상으로 좀 회복이 됐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자유롭게 하시죠. 네. 네,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오늘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제가 했던 프로시저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초심자일 때 레프트메인 바이퍼케이션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트루 리전이고 그래서 투 스텐트 테크닉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두려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큐롯을 조금 선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롯은 이제 그 리전을 놓칠 가능성도 적고 조금 프로시저가 와이어링을 여러 번 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리와이어링이 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초심자 입장에서는 큐롯을 조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앞에 증례들에서도 보면은 크러쉬를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ISR을 만드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초심자일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큐로 스탠팅을 조금 초심자 입장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아이부스를 보고 벌룬 사이즈랑 뭐 그 디바이스 사이즈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풀 익스펜션을 초심자 때 했던 그 큐로 스탠팅의 아웃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의견을 한번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큐롯은 가능한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어쨌든 큘로스는 메인의 투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치료 옵션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큘로스는 이미징을 유틸라이즈 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카리나에서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사이드 브랜치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DK 크러쉬, 저는 메인 스트레치를 DK 크러쉬 하는데 그러면 사실 3레이어의 걱정도 거의 없거든요. 카리나 한 스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 드린 건 남창욱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보여주셨던 케이스 중에서 프로비저널 큘롯 스탠팅을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컬리 어세스했을 때 001이었던 케이스고, 이미지 베이스로는 111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는데, 결국은 클리니컬 디시전은 엔지오 가이디드 디시전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으면은 이 케이스에서 사실 DK 크러쉬를 먼저 선제적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LAD의 결국 이제 미니멀 루멘 에리어 프리의 미니멀 루멘 에리어는 거의 이제 5 가까이 나왔거든요. 5 가까이 나왔고, 물론 FFR 괜찮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투 스텐트를 먼저 시작하진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 스텐트로 가는데 원 스텐트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미리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병변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 스텐트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001 저희 페이퍼에서 봤듯이 001 리즌에서 의외로 투 스텐트를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고, 원 스텐트와 투 스텐트의 아웃컴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원 스텐트 아웃컴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001 리즌에서는 엔지오그래픽 001 리즌에서는 원 스텐트, 투 스텐트 아웃컴이 차이가 없이 둘 다 비교적 좀 바이피케이션 중에서는 나쁜 걸로 나왔고,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쌤 언급하신 대로 이미지 인트라바스쿠 이미지를 보면 그게 그냥 엔지오그래픽 001하고 다른 그런 실제 리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투스텐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저희 팀에서 투스텐트 지금 DK 크러쉬하고 큘롯하고 그냥 랜덤해서 비교하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강인숙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초심자가 쉽게 다가서는 게 큘롯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제 뭐 크러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은 힘든 게 그냥 리와이어링이 서컴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대부분 양쪽 플로우는 다 개선시킬 수 있고, 막말로 안 되면 그러니까 메인 쪽만 잘 하고 나오면 50점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큘롯은 잘못하다가 보면 완전 빵점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그렇게 아주 쉽게 다가설 수는 없을 확률이 있는데, 서컴이나 이런 사이드 브랜치가 심한 경우에 왠지 스텐트를 확 넣어버리면 사이드 브랜치에 대한 안심은 생기지만 그 메인 브랜치에 대한 어떤 조금 더 확실성을 생각한다면 크러쉬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DK 크러쉬 저희가 하는 연구를 이제 DK 크러쉬를 이제 딱 메인으로 하게끔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DK 크러쉬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게 나노 크러쉬가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탈 버든을 줄이려고 미니 크러쉬, 그다음에 그걸 더 빼다가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이게 짜부러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뭐 DK 크러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라서 뭐 그런 쪽으로 투 스텐트도 조금씩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같이 덧붙여서 이제 큘롯하고 이제 크러싱 해보면 이제 김명 교수님 하시는 이제 컴플리트 트라이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걸 크러싱을 선호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 배정되는 것과 달리 이제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러싱의 제일 장점은 만약에 LAD 디지즈가 디퓨즈하다면 이제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거기 이제 와이어를 빼면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은, 이제 LAD가 만약 OSTR에 약간만 있으면 괜찮지만 이게 좀 LAD 상당히 디퓨즈하면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된 경우 있고요. 두 번째는 큘롯을 배정받아서 서컴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붓을 보니까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너무 크면 이걸 이제 레프트 메인에 엄청 작은 스텐트를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이붓스 보면서 조금
스트래티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각도의 문제, 각도가 너무 와이드 앵글이면 크러싱하기 진짜 어려워지는, 그 크러싱이 아니고 뭐 T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서 이제 오늘 사실 뭐 선생님들 뭐 보여주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내만 그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그런 볼 때마다 강의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데 이게 결국에는 문제는 이제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에서 결국에는 서커모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크러쉬의 문제들이 나중에 팔로우하다 보면 서커모스가 좁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더 뭐 초반에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게 이게 킬롯 이런 걸 했지만은 DK 크러쉬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클래식 크러쉬를 갖다가 모디피케이션 시키면서 서컴오스를 굉장히 크게 처음 시술할 때 크게 잡을 수 있으면은 이게 익숙한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엑스퍼트 선생님들이 처음에 클럽보다는 크러쉬들을 많이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대부분이 크러쉬가 주로 메인 바이피케이션에나 바이피케이션 투 스텐트에서는 아마 주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DK 크러싱을 시행할 때 이제 와이어링,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카리나 방향과 카리나에서 먼 방향에서의 각각의 다른 위치에 의도적인 와이어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키싱할 때 와이어링을 카리나 가까이 붙여서 할 때 했다가 두 번째 키싱을 할 때 와이어링을 좀 먼 쪽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와이어링이 서크 OSTR 스탠 커버리지에 조금 도움이 좀 되는 걸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부스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애를 쓰는데 저는 아직 제가 그 경험이 많다고까지 할 정도,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처음이랑 나중에 할 때는 와이어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창욱 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이론상으로 그런데요. 그 이미지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OCT 연구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링크가 없는 셀에 와이어링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OCT 전문가가 아니시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최소한 우리가 아이부스 보고 너무 카리나에 붙든다든지 너무 이제 그 프록시말 쪽으로 오면 이게 메탈 버듬이 아주 이상하게 이제 덩어리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남창욱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이 칩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2차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레프트맨 PCI에 환자가 나빠지고 막 응급 상황에서 서크 대부분은 뭐 메인 다이색이나 서크 오스에 제일되면서 생기는 건데 아이부스 많이 보시니까 그때 혹시 아이부스 가이드로 스탠 제일된 서크 오스를 어떤 이제 방법이나 테크니컬한 팁이 좀 있은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일이 돼버리면 그때는 앞서서 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어디 와이어링 셀을 어느 위치로 잘 가야 된다는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와이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이제 와이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아이부스는 이제 이미지를 보면 어쨌든 내가 와이어를 제일된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를 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어디가 이제 어디쯤에 힙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프록시멀 와이어링, 디지털 와이어링은 의미가 없고요. 제일 나중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계속 여러 번 나왔던 NC 충분히 써서 사이드 브랜치 오스팀을 최대한 제대로 넓히고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나온 것을 아이부스로 확인하고 나오면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디제스트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 이제 아웃컴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확인을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좀 CTO 이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일 리스크가 높을 때
그 아까 이제 콜세어 같은 거 이제 그런 마이크로 카테터를 제일시켜서 킵해두고 이제 뭐 한 번 더 이제 그런 공간을 좀 이제 보장해주면 이제 너무 잃어서 안 될 브랜치 같은데 아까 이제 앵글이 내로우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걸 좀 어플라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형동 교수님이 그 큘롯은 몹쓸 스탠트 테크닉이라고 한 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일본에도 가장 도미넌트하게 쓰는 방법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일단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병변을 보고 이제 어떤 테크닉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윤혁준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사이드 브랜치가 너무 작으면 큘롯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이드 브랜치가 두 개가 비슷하면서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는 탭으로 그러니까 T 스탠트로 주로 투 스탠트를 하는 거를 이렇게 수련하면서도 배우고 이제 처음에 먼저 익히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익히게 됐었는데요. 근데 탭이 생각보다 이게 정확히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두 개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잘 넣었다고 했지만 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오카라이나가 너무 깊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아까 강희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심자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큘롯을 해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맞추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병변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남창욱 교수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포스트 PCI 후에 저희가 FFR에서 그 서브 옵티말한 결과들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병변이 여러 개 있고 특히 이제 2개 정도 있는데 랩트 메인 해결하고 아까 0.77 나왔는데 이거 낮으니까 스탠을 하나 더 넣는다.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랩트 메인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그 병변이 없어도 포스트 스탠트 PCI하고 0.8을 막 못 넘는 경우가 눈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게 좀 헷갈리고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가 스탠트를 추가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더 넣는 이런 것들이 경우들은 없을지 그게 조금 좀 걱정도 되고요. 좀 예, 그 포스트 FFR 값은 이제 뭐 저희가 컷업이 여러 스타디마다 뭐 제가 제일 처음 냈던 건 0.99, 그 뒤에 뭐 0.89, 그다음에 0.86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리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컷업은 그냥 포스트의 컷업은 0.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8 이상 했으면 뭐 어디셔널 프로시저 할 게 없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0.8 이하는 확실히 그 이제 커브를 그려보면 이벤트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어디셔널 프로시저 할 만한 뭔가 남아 있다면 그 이제 풀백에 보면 알 수 있죠. 어디서 스텝업이 되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셔널 프로시저를 해주는 게 좋겠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데는 이미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미지로 아무리 해도 별거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낮은 그러니까 이제 LAD 아주 디퓨즈 디지즈의 롱 스탠트너고 그 LAD 도미넌트한 그런 데는 이제 결국 CFR이 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제 FFR 값이 이제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뭐 이왕 손 댔으면 가능하면 0.80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이제 그 다음 프로시저는 이미지 가이던스 좀 해주시면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랩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리전 뭐 프로젝트에 맞게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게 큘롯이든 크러시든 그거는 본인이 리전에 맞게 본인이 잘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런 랩트 메인 트리트먼트의 리스테노시스는 바이포케이션에서 생기는 건 많기 때문에 바이포케이션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하이프레스로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리전 프리퍼레이션을 위해서 로타블레이션 같은 프로세스를 가능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꺼내서 그 부분에 특히 이제 하드하고 아이부스나 이미징사에서 칼시피케이션 동반한 경우에는 미리 프리퍼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메디나 001 같은 경우에 서큐 아스티움에 사실 프리사이즈 스탠트 하기 어렵고 랩트 메인 디지가 좀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투 스탠트로 가는 복잡한 심플 케이스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그런 경우도 로타블레이션하고 D12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메디칼 트리트먼트로 그냥 좀 더 끌어본다든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CTO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황 교수님 뭐 워낙에 엑스퍼트이고 시술 잘하셔서 강의도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스텔 CTO 얘기할 때 저는 이제 항상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링이 제일 중요하니까 당구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제 당구 칠 때 공이 똑바로 잘 나가려면 결국 몸의 중심에서 큐대랑 공의 방향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컴 오스나 뭐 다른 오스티아를 할 때 아까 황 교수님이 앵귤레이션 생각해서 다양한 카테타 얘기도 해주셨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이딩의 팁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딩 팁 방향이 오스티알 방향으로 거의 맞으면은 사실은 와이어링이 센터로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케이스에서도 조금 하드한 서컴 오스일 경우에는 오히려 M 플러스 카테타를 꺼내서 가이딩 앵귤레이션이 그쪽 방향으로 향하면 그쪽 방향으로 찌를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고 LAD 쪽에서는 서컴 쪽 XB 같은 것이 당연히 루핑 적어서 LAD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가이딩의 팁 방향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한 가지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캐비지도 오늘 셀렉션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핫 컨퍼런스 할 때 앞서 이제 우리 박경일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PCI가 굉장히 컴플렉스해지고 여러 가지 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이럴 때 또 스탠트 너무 많이 들어갈 때 캐비지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간혹 저희들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비지에 될 배슬이 또 시원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PCI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뭐 컬프리 리전들 하는 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완하는 그런 부분의 디스커션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컨트로버시는 있었지만은 그 베슬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에서 FFR을 통해서 바이패스를 뭐 결정하는 그런 디시전도 저희들 하고 있어서 어쨌든 디스커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 또 시간도 저희들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하고 패널 쌤들 대단히 감사합니다.